거지 같은 손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부산 변두리의 좁은 골목,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민욱.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늘 멸시당했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예비 비장모의 차가운 시선은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욱은 매일 다짐했습니다.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에서도 누구보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한 여인, 지영. 그녀는 민욱의 진심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랑의 시작과 함께 더 큰 시련과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반 부산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라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낡은 연립주택들이 비탈진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죠. 동네 어귀에는 오래된 구멍가게 하나와 손님이 별로 없는 이발소, 그리고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는 정자가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불면 골목 사이로 매서운 찬바람이 휘몰아쳤고 여름이면 좁은 골목에 더위가 갇혀 숨막힐 듯했죠. 이민욱은 그 동네에서 28살 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는 널찍했고 매일 뙤약볕 아래서 일하다 보니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눈을 떴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전날 밤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욱의 하루는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시작되었어요. 부산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설 현장들이 그의 전장이었죠. 버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걸어갔고 정말 멀 때만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곤 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땀 흘린 만큼 반드시 보답이 있을 거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민욱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었어요. 다른 일꾼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도 민욱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안전사고는 한 번이면 끝이니까요라며 조심스럽게 일했죠. 시멘트 포대 한 장이 50kg이었는데 민욱은 하루에 수백 장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현장 소장들은 민욱 같은 일꾼을 좋아했습니다. 민욱아, 너는 정말 믿을 만하다. 다른 놈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너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니까 고맙다. 그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민욱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적어도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자부심만큼은 확고했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일과가 끝나면 민욱은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상인들이 남은 채소를 헐값에 팔았거든요. 민욱의 눈은 매의 눈처럼 예리했어요. 겉보기에는 시들어 보여도 속은 싱싱한 배추, 껍질에 흠집이 있어도 속살은 달콤한 무 모양은 못생겨도 영양은 그대로인 감자들을 골라냈죠. 이런 걸 보는 눈도 생활의 지혜지라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민욱은 먼저 차가운 수돗물로 몸을 씻었어요. 비누 거품이 온몸의 먼지와 땀을 씻어내릴 때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죠. 그 후에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어머니가 담가준 깻잎장아찌가 전부였지만 민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민욱은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주로 위인전기나 자기계발서였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책들이었죠. 전등불이 어두워 눈이 침침해져도 민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면 민욱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펜을 쥐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루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어요. 언젠가는 내 힘으로 세상에 떳떳하게 설 날이 올 거다. 지금의 고생은 그날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매일 밤 이런 다짐을 적으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 민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남이 찾아온 것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젊은 여성 한 명이 채소 가판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여성은 분명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옷차림새부터가 달랐거든요. 깔끔한 정장의 구두, 그리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하지만 그 여성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한지영이었습니다. 26살의 지영은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서울에서 자란 지영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죠. 집에서 요리를 해본 경험도 별로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욱은 지영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저런 도시 여성에게 말을 걸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시장은 제가 오래 다녀서 잘 알거든요. 민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욱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안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요리를 잘 못해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외식을 했거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욱은 지영에게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이 배추는 겉잎이 좀 시들어 보여도 속은 아직 싱싱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묵직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간단한 요리 방법도 설명해 주었죠. 지영은 민욱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깔끔한 아가씨가 왜 민욱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죠. 하지만 민욱과 지영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지영이 퇴근하면 민욱은 회사 근처 작은 찻집에서 기다렸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욱은 자신의 꿈과 포부를 지영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지영은 그런 민욱의 진정성과 순수함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동네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민욱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서울 아가씨가 정말 민욱이하고 사귀는 건가? 대학 나온 처녀가 왜 막노동꾼하고? 이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금세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욱에게 지영은 신세계였어요. 책에서나 읽던 도시의 문화, 대학에서의 경험들을 지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지영 역시
민욱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서울에서 만났던 허세 가득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민욱 씨,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고 계시니까요.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지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욱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언젠가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항상 확실한 것만 믿으려 했는데 민욱 씨를 보니까 믿음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영의 어머니 최순자의 반대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순자는 78살의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해방 후 혼란기를 겪으며 홀로 딸을 키워낸 억센 성격의 소유자였죠. 딸이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것이 그녀 인생 최대의 자랑이었는데 그런 딸이 고작 막노동꾼과 만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왜 그런 가난뱅이하고 어울리려고 하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민욱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비록 지금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꿈? 그런 허황된 소리 하지 마라. 현실을 봐야지. 우리 집 딸이 왜 그런 시골 총각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놈하고 결혼해야 하냐? 순자의 반대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떠올랐죠. 쌀독이 바닥나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살았던 그 암담한 시절들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널 대학까지 보냈겠냐?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라고 했던 거 아니냐?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민욱은 그런 반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대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죠. 현장에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고 다른 일꾼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거야? 동료 일꾼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민욱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영을 지키고 싶었고 언젠가는 누구에게든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 민욱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지영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욱 씨와 결혼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분명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냐?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순자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총각들은 민욱을 질투의 눈으로 봤어요. 민욱이 저런 도시 처녀를 어떻게 꼬셨을까? 분수를 모르는 놈이네 하는 뒷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민욱이 지영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청년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 중 리더 격인 강태식이 민욱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민욱아. 너 요새 기분 좋냐? 서울 아가씨하고 놀아서? 태식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섞여 있었어요. 민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냥 지나가게 해줘. 피해를 안 줬다고? 너 때문에 우리 동네 체면이 깎이는 거 모르냐? 고작 막노동꾼 주제에 서울 대학생하고 사귄다고 우쭐해하고 있잖아. 그때 지영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왜 민욱 씨를 괴롭히는 거죠? 태식은 지영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남자가 뭔지 정확히 알고 만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이라고요. 지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게 어때서요? 민욱 씨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세상 참 좋아졌네. 대학생이 막노동꾼을 두둔하다니. 민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까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태식아,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지영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마. 그 순간 민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태식도 그런 민욱의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욱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이 아니라 살아온 땀이 말해주는 건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그날 밤 민욱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지영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다짐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동네의 차가운 시선과 순자의 극심한 반대가 계속되던 어느 날 민욱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민욱에게 현장 소장이 다가왔어요. 민욱아, 너한테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들어볼래? 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민욱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중동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파견하기로 했어. 3년 계약인데 월급이 여기서 받는 것에 5배 정도 될 거야. 관심 있냐? 민욱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며 큰 돈을 벌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현지 문화도 완전히 달라. 그리고 3년 동안은 한국에 오지 못해. 가족이나 연인과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지. 소장의 말에 민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영과 3년 동안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다음 주까지만 결정해줘. 그날 밤 민욱은 지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둘이 자주 가던 작은 찻집에서였어요. 지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민욱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3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계속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다면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민욱 씨 가세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 해요. 우리가 함께 미래를 꿈꾸려면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영이 민욱의 중동 파견 소식을 전하자 순자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거 잘 됐구나. 그 남자가 3년 동안 없으면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어머니, 저는 민욱 씨를 기다릴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못 들어봤냐? 그때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을지 두고 봐라. 순자의 차가운 반응에 지영의 마음은 더욱 상했지만 동시에 민욱을 향한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욱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민욱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중동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지영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편지를 자주 써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꼭 전화도 드리고요. 민욱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매일 일기를 쓸 거예요. 민욱 씨가 돌아오시면 그 일기를 다 보여드릴게요. 김포공항에서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민욱을 배웅했고 민욱은 뒤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민욱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영아,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갈게. 그때는 누구든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민욱이 처음 느낀 것은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더위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현지 건설 현장은 한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규모도 훨씬 컸고 사용하는 장비도 최신형이었죠. 하지만 작업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복판에서 일해야 했고 모래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곳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처음 며칠은 민욱도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영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현지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대부분 각자 도생의 마음가짐이었고 현지인들과는 언어 소통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랍어를 독학했고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고장나서 무거운 철근이 떨어질 위험에 처했는데 민욱이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작업자들을 대피시켰어요. 그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민욱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현장 감독이 민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욱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라고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밤이 되면 민욱은 사막의 별을 바라보며 지영을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사막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민욱은 매일 밤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언젠가 이 손으로 내 세상을 세워 보이리라. 지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사막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자결하는 태양이 온몸을 달궈도 민욱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만 갔죠. 중동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민욱은 점차 현지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더위와 모래바람도 이제는 견딜만 했고 간단한 아랍어로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동료들 사이에서 민욱의 평판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민욱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해결하거든. 현장 감독들 사이에서 민욱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자자했어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신경을 쓰는 민욱의 세심함 때문에 그가 담당한 구역에서는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민욱의 능력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압둘라였어요. 압둘라는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해본 경험이 많았는데 민욱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압둘라가 민욱을 따로 불렀어요. 사무실에서 아랍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민욱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욱,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나요? 압둘라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함께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민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는 겁니다. 당신이 현장 관리를 맡고 저는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수익도 나눠 가지는 거고요. 민욱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 괜찮을까요? 경험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당신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당신은 설계도를 보는 눈도 뛰어나고 안전 관리에도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민욱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에게 편지를 쓰며 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편지지에 민욱의 떨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영아, 나에게 큰 기회가 왔어.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이기도 해.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 후 지영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읽는 민욱의 손이 떨렸어요. 민욱 씨 해보세요. 저는 민욱 씨를 완전히 믿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거든요.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의 격려를 받은 민욱은 압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건설 하청업체 한빛 컨스트럭션이 탄생했어요. 민욱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빛이 중동까지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담았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상업용 건물 신축 공사였습니다. 민욱은 밤낮 없이 설계도를 검토했고 자재 하나하나까지 직접 확인했어요. 압둘라도 민욱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주의자군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네요. 안전과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민욱의 답변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민욱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현장에 가장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갔어요.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상태부터 자재의 품질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관리했죠. 민욱 사장님,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은 처음 봐요. 현지 작업자들도 민욱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빨리 그리고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완성도에 매우 만족했고 곧바로 다음 프로젝트를 의뢰해 왔어요.
압둘라, 당신 파트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앞으로도 이런 품질로 일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계속 일을 맡기겠습니다. 건물주의 말에 압둘라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프로젝트를 마친 후 민욱과 압둘라의 파트너십은 더욱 견고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연이어 성공했고 한빛 컨스트럭션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남은 순자는 여전히 민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민욱의 성공 소식을 전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몇 푼 벌어온다고 거들먹거리긴. 결국 막노동꾼 아니냐. 3년 후에 돌아와서도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봐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어머니의 반응에 속상해했지만 민욱에게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욱 씨, 어머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민욱 씨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계속 힘내세요. 민욱은 지영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다르게 증명되는 법이지. 하지만 세상은 결과로 말하는 곳이니까 결과로 보여주자. 2년차가 되면서 한빛 컨스트럭션은 더욱 큰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욱의 경영 철학인 안정과 신뢰는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다른 업체들이 비용 절약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동안 민욱은 오히려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그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민욱의 지론이었어요. 그 결과 한빛 컨스트럭션은 무사고 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갔고 이는 곧 신뢰도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압둘라가 민욱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민욱, 당신과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실력으로 더 큰 일을 할 때가 됐어요. 정식 회사 설립이라니요? 네, 법인을 만들고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자는 겁니다. 당신의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제 자본과 현지 네트워크를 합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민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체에서 정식 건설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날 밤 민욱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막노동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중동에서 사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압둘라와 함께 정식 법인을 설립한 한빛 건설은 순조롭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민욱은 이미 중동 건설업계에서 신뢰받는 경영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회사는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텔 건설까지 수주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민욱은 매달 지영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성공담을 자세히 적었어요. 회사가 커져가는 모습,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돌아가서 지영과 결혼할 꿈도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죠. 지영아,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 그때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부산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등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민욱이 없는 동안 지영을 압박하는 것이 순자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영아, 정말 언제까지 그 남자를 기다릴 거냐?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잖아. 내 청춘이 다 흘러가고 있어.
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욱 씨는 성공하고 계신다고요. 편지에도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편지? 그런 건 얼마든지 꾸며서 쓸 수 있어. 정말 성공했다면 왜 전화 한 통 안 하냐? 왜 돈도 안 보내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순자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민욱은 회사 운영자금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보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국제전화 요금도 워낙 비싸서 자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지영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는 언제까지 유령 남자친구를 기다릴 거야? 2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을 믿고 있다니. 이런 말들이 지영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지영의 회사 근처에서 괜찮은 조건의 남성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한 거죠. 지영아, 김 과장님 아들이 너랑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어떠냐? 대기업 다니고 집도 강남에 있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있잖아. 사막에 있는 유령 같은 남자보다 훨씬 낫지 않냐? 어머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민욱 씨 한 사람만 사랑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어느 날은 아예 그 남성을 집으로 데려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운 내 팔자가 한심하다. 순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지영을 압박했어요. 지영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욱에 대한 확신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욱의 편지는 여전히 꾸준히 도착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추상적인 희망 이야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정말 성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영의 생일이었어요. 민욱은 편지로 생일 축하 인사만 보냈을 뿐 선물이나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반면 순자가 소개해준 남성은 값비싼 꽃다발과 함께 직접 찾아와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죠. 지영 씨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소중한 날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남성의 정중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가 지영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욱의 편지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기다리는 것이 맞는 일일까?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랑일까? 며칠 후 지영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욱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한 거죠.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지영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민욱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민욱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편지를 쓰면서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어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지영은 순자가 소개해준 남성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중동에서 이 편지를 받은 민욱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읽던 민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지영이가 나를 떠난다고? 민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압둘라가 민욱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민욱,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압둘라,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민욱은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일에만 매달리며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다녔죠. 마치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욱, 이렇게 일만 하면 몸이 망가져요. 조금 쉬어야 해요. 압둘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욱은 듣지 않았어요. 일할 때만 그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민욱의 대답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욱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한창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날 압둘라가 긴급히 민욱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욱, 큰일 났어요. 우리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갑자기 회수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갑자기요? 왜죠? 우리가 연체한 것도 아닌데. 그게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가족 사업에서 큰 손실이 생겼거든요. 은행에서 제 모든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민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자금 회수는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완료하지 못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망했구나. 민욱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순자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욱의 실패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순자는 승리자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냐? 넌 태생이 거지라니까. 결국 실패했잖아. 지영이가 현명하게 선택을 잘했어. 민욱은 그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지영의 배신과 사업 실패가 동시에 다가온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막 한복판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민욱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영의 배신과 사업 위기가 동시에 몰아친 충격으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민욱,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요. 압둘라가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욱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압둘라,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요. 민욱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어요. 회사의 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대출 회수 통보로 운영자금이 바닥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완료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독촉했고 건물주들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빛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더라. 민욱이 완전히 망한 것 같던데. 현지 한국인 사회에서는 이미 민욱의 실패가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압둘라도 개인적인 문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사업의 위기로 자신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은행에서 압둘라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민욱,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압둘라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욱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어요. 안정과 신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처음 중동에 왔을 때부터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는 없어. 지영이는 떠났지만 내가 여기서 쌓아온 신뢰까지 버릴 수는 없다. 민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욱은 그동안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 협력업체 대표들, 현지 공무원들까지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민욱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민욱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민욱, 당신은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한 건물주가 민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자금을 확보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욱의 눈에는 다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욱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관리하고 밤에는 투자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민욱의 노력을 지켜본 현지 직원들도 감동했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직원들의 월급은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정확히 지급했거든요.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월급을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지 현장 감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회사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려워도 여러분만큼은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욱의 대답에 직원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민욱의 노력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건물주 중 한 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어요. 민욱,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실력과 신뢰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맡겨보고 싶어요. 그 건물주는 성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업체에서는 합작 제안을 해왔어요. 한빛건설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욱은 이런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내가 무너지면 나를 믿어준 사람들까지 실망시키게 된다. 민욱은 매일 밤 이런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상황이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성사되었고 과거의 부채들도 하나씩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어요. 민욱, 정말 대단해요. 이런 위기를 이겨내다니. 압둘라도 감탄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다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욱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민욱에게 한국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편지는 아니었어요. 부산의 옛 동네 이웃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우가, 지영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니? 서울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더라. 순자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어. 편지를 읽고 있던 민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영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욱은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좋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내 모든 걸 걸고 성공해보자. 민욱의 눈에는 전에 없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욱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건설업체가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 건설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그려나갔습니다. 사막의 차가운 밤바람이 사무실 창문을 흔들었지만 민욱의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지영의 결혼 소식을 들은 후 민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칼로 자르듯 끊어버리고 오직 성공에만 매진했어요. 좋아. 이제 정말로 보여주자.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민욱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철저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며 자신을 기계처럼 돌렸어요. 5년이 흘렀을 때 한빛건설은 중동 전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민욱 사장님, 이제 연매출이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압둘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민욱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1989년 봄, 민욱은 화려한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완벽한 쇼를 기획한 거죠. 먼저 김포공항에는 롤스로이스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민욱을 마중 나왔고 공항 VIP 라운지는 그를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민욱 회장님, 한국 언론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모든 언론사를 만나겠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언론은 빠짐없이요. 그 순간부터 민욱의 화려한 복귀쇼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담을 웅변조로 늘어놓았어요. 저는 부산의 가난한 막노동꾼에서 시작해서 중동 건설왕이 되었습니다. 8년 전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제 연인의 어머니는 저를 가난뱅이,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추지 않고 받아 적었어요.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했고 결국 연매출 수천억 원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민욱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부산 막노동꾼에서 중동 건설왕으로 연매출 3천억 이민욱 회장의 기적. 8년 전 가난뱅이로 무시당한 남자 글로벌 기업 CEO로 화려한 귀국. 부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민욱의 옛 동네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과거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신문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동네 민욱이 맞나? 세상에, 우리가 그를 얼마나 무시했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욱은 부산 시내 최고급 호텔에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최고 번화가에 30층 규모의 한빛건설 본사 빌딩을 착공한다고 발표했어요. 투자 규모만 500억 원입니다. 이 빌딩이 완공되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민욱이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지금부터였어요. 민욱은 의도적으로 옛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앞 대로변에 고급 벤츠 S클래스를 세우고 내렸어요. 저 사람 혹시...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욱은 한 손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른 손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채 천천히 걸었어요. 과거 그를 무시했던 강태식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태식 씨, 오랜만이네요. 민욱이 여유롭게 인사했어요. 태식은 민욱을 알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욱이? 정말 너냐? 네, 8년 전 당신이 분수를 모르는 놈이라고 했던 그 민욱입니다. 민욱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 아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미안하다, 민우가. 미안하다고요? 민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식 씨, 8년 전에는 제게 막노동꾼 주제에 서울 아가씨와 사귄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제 저는 연매출 3천억 원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때 당신이 무시했던 그 막노동꾼이 말입니다. 민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식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더욱 치밀한 복수는 지영의 가족을 향했습니다. 민욱은 순자가 사는 동네 전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 지역을 고급 주거단지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의 3배로 매입하고 새 아파트 입주 시에는 50% 할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민욱이 자신들 동네 전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의 왕이 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결국 민욱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찾아온 순자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욱 씨, 아니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서 순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 여사님. 민욱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8년 전에는 저를 뭐라고 하셨죠? 우리 집 딸이 왜 그런 가난뱅이랑 결혼해야 하냐? 시골 총각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순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민욱이 비웃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저를 그렇게 무시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시원했나요? 민욱 회장님, 제발. 순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8년 전에 제가 제발이라고 할 때는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지영이와의 만남을 반대하면서 저를 거지라고 부르셨죠. 민욱은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을 순자 앞에 던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다룬 기사들이었어요. 이 모든 기사들을 보세요. 8년 전 당신이 거지라고 무시했던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연매출 3천억, 직원 5천 명, 중동 최대 건설회사. 이게 바로 당신이 무시했던 가난뱅이의 진짜 모습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욱이 말렸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간단합니다. 8년 전에 저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민욱은 계약서 한 장을 순자에게 내밀었어요. 이 동네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당신 집만 제외시키겠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3배 가격에 매입하지만 당신 집만은 시가로 매입하겠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권도 없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이것은 사실상 경제적 추방 선언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저를 무시했던 대가입니다. 김 여사님, 이제 아시겠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순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호텔을 나간 후 민욱의 복수는 더욱 치밀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온 세상에 과시할 계획을 세웠어요. 며칠 후 민욱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부산시 전체의 관심을 끌었어요. 시장은 민욱을 VIP로 대접했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민욱 회장님, 부산시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인이 우리 부산 출신이라니 자랑스럽습니다. 시장이 극진히 예의를 갖추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니까 더욱 애착이 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민욱의 답변이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그 모습을 신문으로 본 옛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8년 전 그들이 무시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지영과의 재회였습니다. 민욱은 의도적으로 지영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대기했어요.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민욱을 본 지영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욱 씨, 정말 당신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오랜만이군요. 8년 만이네요. 민욱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민욱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의 순박한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성공한 재벌의 풍모를 갖춘 남성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큰 성공을 하셨네요. 신문에서 봤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네, 덕분에요. 지영 씨가 저를 버려주신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민욱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민욱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미안하다고요? 민욱이 비웃었습니다. 지영 씨, 8년 전에 당신이 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기억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사막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머니 말에 따라서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셨죠. 민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영에게 건넸어요. 금박으로 인쇄된 최고급 명함이었습니다. 한빛건설그룹 회장 이민욱. 연매출 3천억 원, 직원 5천 명. 이게 8년 전에 당신이 버린 그 가난뱅이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영은 명함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욱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민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영 씨, 사랑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영원히요. 그때 지영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민욱의 화려한 차와 수트를 보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욱입니다. 지영 씨의 옛 친구죠. 민욱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이민욱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재벌이었거든요. 혹시 한빛건설 회장님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지영 씨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물론 과거형이지만요. 민욱의 말에 지영의 남편은 더욱 당황했어요. 지영 씨,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당신 어머니 집도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이요? 네, 특별한 조건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민욱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민욱은 동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대형 천막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민욱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건설그룹 회장 이민욱입니다. 민욱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8년 전 이 동네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민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난한 막노동꾼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민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8년 전 저는 이 동네를 떠날 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민욱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 지역을 최고급 주거단지로 재개발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욱의 진짜 메시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만 한 분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8년 전 저를 거지 가난뱅이라고 모욕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순자를 쳐다봤어요. 김말순 여사님, 나와 보시겠어요? 민욱이 순자를 지목했습니다. 순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8년 전 이분은 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딸이 왜 그런 가난뱅이랑 결혼해야 하냐? 시골 총각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 여사님, 지금 저를 보시니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때 거지라고 부르셨던 그 남자가 이제는 연매출 3천억 원 기업의 회장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민욱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김 여사님 댁만 이번 재개발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최고의 조건을 드리겠지만 그분만큼은 예외입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민욱의 결정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민욱은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살던 곳, 지영과 처음 만난 장소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천대받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민욱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고 과거의 상처는 완벽한 승리로 치유되었습니다. 민욱은 더 이상 가난한 막노동꾼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동네를 바라보며 민욱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